안녕하세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전 20대 어린 나이에 딸을 낳고 기르다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인지 딸애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딸애는 내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어요. 그런 소중한 내 딸이 갑자기 결혼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전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저 역시 20대 꽃다운 나이에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시밭길을 내 딸이 걷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딸애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팔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미은이 너 정신 나갔니? 지금 네 나이에 결혼하겠다는 것도 엄마 가슴은 찢어질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너 엄마 거품 물고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엄마가 놀라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 진정한 사랑에는 팔다리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 내가 좋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정말 좋은 남자야. 엄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든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결혼 허락해줘. 응? 네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장애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냐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 꿋꿋하게 버틴 사람이거든? 지금은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신랑감이 또 어딨어. 그렇게 훌륭한 신랑을 평생 수발하면서 살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네가 바라는 행복이냐고? 제발 정신 차려 이거사. 엄마는 딸이 좋다는 남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가 있어?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봐도 딸애는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금쪽같이 키운 내 자식을 허물없는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고 해도 아까울 판국인데 사지 불편한 남자한테 어떻게 보내겠어요. 전 딸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딸은 제가 계속 격렬하게 반대하자 반발심에 그랬는지 10도 올리기 전에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더니 제게 통보를 하더군요. 전 억장이 다 무너졌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딸은 시집을 가버렸죠. 저는 딸애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나서도 한동안 딸 내외와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거의 남남처럼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내 딸을 채 가버린 도둑놈 같은 사위가 너무나 싫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고생길을 자처한 딸애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지가 불편한 남자와 살림을 차린 딸애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에는 예쁜 쌍둥이를 낳더군요. 딸애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긴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론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 얼굴 한번 안 보여줄 거야? 엄마, 나 정말 엄마 걱정과는 달리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이 출간한 책이 무척 인기가 많아서 돈 때문에 힘든 일도 없어.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나 너무 편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 비록 신체적으로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 네가 잘 살면 됐다. 그런데 난 아직 정서방을 사위로 인정 못하겠구나. 너한테는 서운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난 아직도 정서방이 내 딸 발목에 족쇄를 채운 나쁜 놈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 테니까 너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 나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이제 마음 풀 때 되지 않았어? 꼭 딸 가슴에 못을 박아야겠냐고? 네 가슴에 못이 박혔으면 엄마 가슴은 진작 썩어 문드러졌어? 이거사. 그러니까 왜 정서방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 사달을 만들어? 솔직히 나 어디 가서 내 딸 결혼했다는 말도 안 해. 니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서 벌떡 일어난다고.
너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겠다며?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겠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딸한테 모진 말을 내뱉는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들 도움이 없으면 음식 하나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는 사위를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발치에서 딸이 애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애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왜 울어, 미은아? 무슨 일이야? 정서방이랑 싸웠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 암 걸렸대. 오늘 큰 병원 가서 결과 듣고 왔는데 나 유방암 3기래. 수술해도 위험할 수 있다잖아.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애기들 두고 어떻게 가냐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죽긴 왜 죽어?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미은아,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지금 집이니? 엄마가 집으로 당장 갈게. 딸이 몹쓸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런 가혹한 일이 생겼는지 정말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유방암 3기를 진단받은 딸은 곧장 수술에 들어가야만 했고 전딸의 손을 꼭 잡고 분명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딸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아픈 자식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픈지 상상이 가시나요? 전 딸애가 제발 살아만 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런 딸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전 딸애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동안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딸이 수술을 잘 끝마치고 중환자실에 있던 날, 손주들을 보기 위해 딸의 집에 머물고 있던 때였어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보호자가 살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주들도 보살피고 병간호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딸네 집으로 간 것이었죠. 그런데 애들이 곤히 잠든 그날 밤 사위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와서는 저한테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장모님, 저 그동안 장모님한테 아주 서운했습니다. 제가 병신이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괄시하셨어요? 미은이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장모님 때문에 자존심이 바닥이었다고요. 이복의 정서방, 어디서 술을 그렇게 먹고 들어왔어? 술 마셨으면 어서 들어가 자. 제가 그동안 우리 미은이가 나 두고 떠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시냐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아도 병 걸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목소리는 좀 낮춰. 이러다 애들 깨겠어. 내일은 미은이한테 가봐야 되니까 어서 들어가서 쉬라고. 제가 미은이랑 결혼하면서 사실 장모님 사랑이 참 그리웠습니다. 미은이가 아픈 건 슬프지만 이제야 장모님이 절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반가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장모님, 제가 팔다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남자입니다. 장모님, 불쌍한 사위 한번 안아주세요. 네? 어휴,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이래. 알았으니까 어서 자, 어서. 그날 술 취한 사위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 재웠어요. 그동안 사위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술을 마시고 한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자고 있었을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슬그머니 눈을 떴는데 세상에 술에 취해 자는 줄 알았던 사위가 제게 찰싹 달라붙어 꼬물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장모한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다니 말종도 이런 말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른 일어나 정신 나간 사위를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서인지 이상하게 옴짝달싹을 할 수 없었어요. 팔다리가 뭉툭한 사위가 온몸을 써가며 절 올가매는데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처음엔 너무나 흉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위에 다 자라지 못한 뭉툭한 손이 웬만한 남성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뽐내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제 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일찍 남편과 사별한 뒤 남자의 손길을 십수년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위의 손길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솜털이 오소소 일어나며 짜릿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절대 안 된다고 수백 번 소리쳤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제 몸은 사위의 몸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더군요. 결국 그날 밤 사위와 저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자 곧바로 정신이 돌아오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도대체 제가 아픈 딸을 두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제 행동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위도 간밤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고 말았어요. 심장이 떨리며 등줄기에 식은땀까지 흐르더군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전 손주들을 돌보며 중환자실에서 나온 딸의 간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자마자 딸의 간병을 하러 병원에 찾아갔죠. 엄마, 왔어? 그래, 우리 딸 수술 받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그렇지만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잘 견딜 수 있었어. 아까 의사 선생님이 내 수술 너무나 잘 됐대. 이제 애들 남겨두고 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대. 너무 잘 됐지?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정말 장해. 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응? 아니, 아프긴 하나도 안 아파. 아닌데, 낯빛도 창백하고 식은땀도 흘리는 것 같고, 누가 보면 엄마가 환자인 줄 알겠는데? 아니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회복할 생각이나 해.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할게. 나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생각 참 많이 했어. 엄마가 날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 엄마,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 이제 엄마한테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모녀, 이제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응? 수술을 잘 마친 딸이 제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글썽이는데 정말이지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싶다는 심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당장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하다는 게 딸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었던 제가 또 사위와의 하룻밤을 잊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뭔가에 홀려버린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가버리기라도 한 건지 제 자신에게 크게 실망을 하면서도 그날 밤 일을 은근히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사위에게 그리움을 느낀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성과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역겹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전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딸 집에 도착했을 땐 사위가 쿨쿨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애들은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상태라서 단둘이 이야기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저는 사위를 깨우려고 다가갔는데 사위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리더군요. 그래서 무심코 사위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는데 생판 모르는 여자가 사위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오빠, 엊그제 참 좋았어. 오빠는 어쩜 그렇게 잘해? 여러 남자 많이 만나봤지만 오빠만큼 극락을 경험하게 하는 남자는 없었어. 그리고 오빠 와이프 수술 잘 끝났다며? 이제 좋은 날은 다 갔네. 와이프 퇴원하기 전에 우리 실컷 만나자.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사위가 우리 딸애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저는 사위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사위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만 확인했는데도 사위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들은 좋게 4-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사위의 잠자리 기술에 푹 빠져 있었고 또 만나자며 추파를 던지고 있었어요. 사위놈은 심각한 여성 편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그렇게 많은 여자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지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뚜껑이 활짝 열려서 미쳐 죽을 것 같았지만 일단 사위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일일이 촬영하며 나중 일에 대비를 해두었죠. 왠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진 사위 놈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쳐와. 아니,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 우리 미은이 말고 만나는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물어. 네? 아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제가 만나긴 누굴 만난다고 난리예요? 그럼 이 핸드폰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네 핸드폰에 수많은 여자가 너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난리부르스를 추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그래요? 이것도 범죄예요, 범죄. 뭐 범죄? 뚫린 주둥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나고 다니는 거야? 네가 무슨 남봉꾼이라도 돼? 네 마누라, 네 새끼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장모님이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모님도 그날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세요. 그래, 이놈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미친 짓거리를 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내가 천벌을 받더라도 미은이한테 네 실체는 알려야겠어.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인생 담보 잡히게 할 수 없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미은이가 장모님이 저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품 물고 쓰러질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요. 뻔뻔한 사위놈은 마음대로 하라며 제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망설여졌긴 하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 길로 딸애에게 사위놈이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라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전 사위와 제가 저질렀던 추악한 짓은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딸애는 입에 거품을 물며 길길이 날뛰었고 곧바로 지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와 나중에 확보한 여러 물증들 때문에 재판은 손쉽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지루한 과정을 요약하자면 제 딸은 자녀의 친권과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딸애는 죽고 못 살던 남편과 이별하게 됐고 새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암과 이혼의 아픔을 극복한 딸애를 보면 측은한 마음부터 먼저 듭니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말하지 못한 비밀 때문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딸애와 사위가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전 사위가 우리 두 사람의 비밀을 밝힐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위는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무척 의아했지만 딸에게 제 치부를 들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이혼한 지 꼭 1년 만에 사위한테 메시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 미은이랑 헤어지고 난 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이혼을 한 게 무척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장모님 덕분에 가정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네요. 그래서 장모님과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걱정하실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대신 우리 애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딸애와 헤어지고 난 후 강연과 유튜브 활동을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더군요. 오히려 자유로운 신분으로 여자들을 실컷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분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혼자 된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제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몇 년이나 제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꺼내놓으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충고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뼛속에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몇 달을 노인네랑 즐겼다고 해서 전 재산을 꿀꺽하는 게 말이 되냐고. 돈 보고 접근한 게 아니고 우린 사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노인네라니 내 와이프한테 말이 너무 심하네.
이것만 봐도 누가 수면 씨를 돈으로만 받는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꼬우면 관뚜껑 열고 이혼 서류 작성하라 하든가. 지금 제 앞에서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사별한 제 와이프의 자식들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따지자면 당숙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와이프는 죽기 전 저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살아있을 땐 잘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자식들이 장례식 때 되니까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돈 보고 접근한 제비 취급을 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정말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물론 그녀의 돈도 조금 사랑하긴 했지만요. 저는 열심히 살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와이프 돈이긴 하지만 노력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 덕분인지 키는 멀대같이 컸고 게다가 워낙에 못 먹어서 몸이 마르다 보니 어떤 것을 걸쳐도 다들 옷맵시가 좋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주변에서 모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어느새 모델이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죠. 하지만 모델 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델이 되는 꿈은 형편상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왜 간절히 원하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때마침 친구가 고소득 일자리를 제안했고 저는 그렇게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냐고요? 바로 외로운 여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가 쉽게 여자들 돈을 뜯어내고 산다며 제비족이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주는 일은 정말 보람차고 돈도 생각만큼 쉽게 버는 것도 절대 아니랍니다. 누님, 애들 들여보내겠습니다. 마음껏 고르십시오. 나는 이 순간이 너무 짜릿하고 좋더라. 누님은 단골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잘 나가는 애들로만 엄선해서 데려왔어요. 섹시한 것도 가지고 싶고 귀여운 것도 가지고 싶고 둘 다 할까? 편하게 원하시는 수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애랑 네 번째 애로 초이스 할게. 니네 둘 오늘 저 사모님은 특별히 잘 모셔야 한다. 동네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모님이시니까 현찰이 많으신 분이다. 잘 구슬려봐. 오늘 새로 들어온 초짜 티내지 말고 능구렁이처럼 굴라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초이스를 당한 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이스한 사람은 제 할머니 뻘 되는 사모님이었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할머님들을 꼴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남자친구 마냥 다정하게 스킨십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모님들에게 가진 재롱과 아양을 다 떨어주면서 때로는 손자도 됐다가 때로는 남자친구도 되었다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흥미를 끌게 해야 하니 감정 소모가 상당히 큰 직업이었죠. 자기는 올해 몇 살이야?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어머 완전 애기잖아. 내 손자가 30인데. 나 오늘 완전 개 탔네.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누님을 모시게 되어서 개 탄 거죠? 술 한 잔 따라봐. 네. 뭐해? 술은 나 혼자 마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짠. 어린 남자애랑 러브샷 하니까 기분 엄청 좋네? 저도 무척 영광입니다. 누님. 자기 여기 팔뚝 만져봐도 될까? 그럼요. 누님, 물어보지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만지세요. 오늘 누나가 틴 많이 뿌리고 갈게. 어머 탱탱한 거 봐. 이래서 젊음이 좋다니까? 솔직히 넌 나 같은 할머니랑 술 마시기 싫지? 아유, 무슨 소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에이 어린 여자들 봐야지 반응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륜 있는 누님들 보면 더 달아오르던데요. 지금도 제 몸이 반응하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 얘 제대로네. 진짜 네가 여기 인물이다. 왜 넘버원인지 알겠어. 이렇게 더러운 꼴을 참아가며 악착같이 2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지니까 꼭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굴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돈을 2~3배로 금방 뻥튀기 할 수 있다는 도박 게임을 추천해 주었고 처음에는 1억 정도를 손쉽게 땄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그 후로는 계속 돈을 잃게 됐고
본전이 아까워서 붙잡고 있다 보니 빚만 3억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삶의 의지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제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바빠? 왜 누나? 안 바쁘면 너 당장 이모 할머니 댁으로 얼른 가봐야겠다. 이모 할머니 댁? 갑자기 무슨 일인데? 지금 이모 할머니 오늘 내일 하시나 봐. 가서 인사드리고 오래. 아, 난 또 뭐라고? 몇 번 본 적도 없고 나랑 상관 하나도 없는 할매 뭐하러 보러 가? 야, 이모 할머니 완전 부자잖아. 빌딩도 있고 강남 노른자 땅 위에 단독 주택 짓고 사는 거 몰라? 그 비싼 집 구경도 할 겸 갔다 와. 진짜 그렇게 부자셨어? 아,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젊고 키 큰 남자들만 보면 유독 상태가 좋아지신대. 그래서 너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어른들이 부탁한 거야. 가서 할머니 기운 차리게 해드린 다음 용돈이라도 두둑히 받아와. 그런 중요한 정보는 빨리 말했어야지. 누나 땡큐. 저는 바로 꽃단장을 하고 그 집으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으리으리한 저택이더라고요. 이런 VIP 고객이 주변에 있는데도 몰라보고 돈 안 쓰는 할매들 비위나 맞추고 있었다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하더라고요. 이모 할머님을 뵈러 왔다고 하니 친절히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할머니. 저 할머니 조카 손주 장현우입니다. 현우? 그게 누구지? 근데 진짜 잘생겼네. 여자친구 있어? 할머니,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 손주분이 모르셨나 보구나. 할머님이 치매 증세가 있으셔요. 몸이 안 좋아지신 후로 치매 증상도 부쩍 더 심해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우리 사모님은 특히나 키 크고 어린 남자만 오면 좋아하시는데 이런 멋진 손자 와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죠? 응, 좋아. 잘생겨서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릴 때 저희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던 할머니셨는데 할머니 자녀분들은 자주 찾아오시나요? 다들 해외에 계셔서 거의 안 찾아오시죠. 게다가 사모님 성격이 워낙 불같으셔서 자녀분들하고는 거의 절연 상태예요. 아, 그래요? 아주머니는 오늘 그만 퇴근하세요. 저는 여기 할머니 돌보러 온 거여서요. 네? 퇴근이요? 전 입주 도움이어서 퇴근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몇 달 휴가 다녀오신다 생각하시고 푹 쉬고 오세요. 월급은 그대로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잘 못 찾아뵈었던 게 마음에 걸려서 할머니 곁에서 직접 돌봐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머릿속에서 판이 빠르게 짜여지는 걸 느꼈어요. 이걸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모 할머니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빚이 3억이나 되다 보니 눈앞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한번 마음먹으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총각, 여자친구 있냐니까. 없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연애를 안 해? 당신이 내 이상형인데 내가 누굴 만나? 내가 이상형이야? 그럼.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애는 미역국 먹고 싶어. 알겠어. 침대에 누워서 좀 기다려. 맛있게 끓여줄게. 요리를 할 줄 몰랐던 저는 급하게 인스턴트 3분 미역국을 사러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거실 벽난로 위에 어느 사진액자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젊은 시절 이모 할머니가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이모 할머님은 몇십 년을 혼자 독수공방하며 지내셨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죠. 저는 그 길로 밖에 나가 미역국과 옷, 소품들을 자잘하게 구매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와 똑같아 보이기 위해서요. 순애야, 미역국 다 끓였으니까 나와서 먹어. 어머, 기철씨. 대체 언제 왔어? 순애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우리 기철씨를 왜 이렇게 오래 못 본 것 같지? 기철씨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난 늘 여기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얼른 밥이나 먹자. 그나저나 당신이 끓여준 미역국 정말 맛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어디 갔어? 애들? 우리 이제 막식 올려서 한창 신혼인데 애들이 어딨어?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동안 꿈 꿨나 봐.
당신, 나 이따 외출해야 하니까 용돈 좀 줄래? 용돈이 떨어졌으면 진작 말을 하지. 여기 이거 다 갖다 써. 이렇게나 많이? 아무튼 고마워. 할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큰 서랍장을 열더니 5만원권 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5만원권이 저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큰 부자는 틀림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저를 할아버지로 착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곤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킨십을 하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제 몸을 탐하는 할머니를 참아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저는 프로였으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침대에서 자다 보니 자연스레 뜨거운 밤도 보내게 되었죠. 당신은 예전부터 느꼈지만 정말 잘 아는 것 같아. 그래? 기분 좋았어? 그럼 할 때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 나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어? 당신 오래 살아야 해. 당연하지. 나는 우리 순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그럼 혼인신고할까? 혼인신고? 몰랐어. 우리 신문 올리고 바빠서 아직 혼인신고는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서류 준비해왔어. 아, 그랬었나? 그럼 얼른 해야지. 혼인신고? 그나저나 펜이 어딨더라? 그러지 말고 당신 신분증이랑 인감 주면 내가 대신 작성해서 시청 가서 다 처리하고 올게. 역시 자상해. 여기 신분증이랑 인감 도장 고마워. 할머니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얻은 저는 곧장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양가 부모님이 증인란에 서명을 해주셔야 했지만 저는 누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신고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혼인신고? 이모 할머니랑? 야, 너 미쳤어? 아니, 안 미쳤는데. 처음부터 누나가 가라고 등 떠밀었잖아.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대박 났는데 왜 난리야? 아무튼 누나가 증인란에 서명해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결혼해서 뭐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 저기 많은 재산들이 다 내 품으로 쏙 들어오는 거지? 내가 부자 되면 누나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잘못되면 난 몰라. 근데 할머니 재산 장난 아니지? 아주 미쳤다니까. 안방 서랍 여는데 5만원권이 미친 듯이 쌓여있어. 그것만 해도 몇 억 될 것 같던데. 용돈 달라고 하면 거기서 다발로 꺼내준다니까. 빌딩이랑 집도 대박인데 현금도 많은 알부자야. 그런데 너 혼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독식하겠다는 거야? 자녀분들도 셋이나 계신데 그분들 상대로 싸우기라도 할 거야? 그 자식들은 고맙게도 할매 찾아오지도 않아. 오래전에 절연했다나 봐. 하긴 할머니가 할아버지 죽고 젊은 남자들이랑 노는데 돈 흥청망청 쓴다고 말 많았거든.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 역시 내 손님들이랑 같은 과의 느낌이 났다니까? 자꾸 집에 젊은 남자들 불러서 문란하게 논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돈을 남자들한테 갖다 바칠수록 유산도 적어지니까 막 뭐라고 했나 봐. 그런데 할머니가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엄청 화내셔서 다들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 한 번만 더 뭐라고 하면 전 재산 기부하고 갈 거라고 자식들하고 엄청 싸워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다들 절연하고 사나 보지? 그래도 의사가 할머니 얼마 못 사실 거라고 했다는데 그런데도 안 찾아오는 거 보면 자식들이 좀 너무하네. 내 입장에선 안 찾아오는 게 더 좋지. 암튼 누나, 이건 엄마한테 비밀이다. 나중에 누나도 섭섭하지 않게 한몫 챙겨줄게. 땡큐. 할머니가 얼마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급해지더군요.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는데 재산을 저한테 증여하지 않고 간다면 자식들과 재산 때문에 싸워야 하고 거기다 혼인 무효 소송까지 건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경우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를 본 할머니는 반갑게 뛰어나와서 몸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순애는 당신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 근데 우리 그 전에 할 게 있는데. 뭐요? 할 거? 할머님은 저에게 끈적이는 눈빛을 마구 보내왔지만 애써 무시하고 재산 증여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남편인데 내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선다고 시무룩해 있으니까 할머님은 전 재산을 다 제 앞으로 명의이전을 시켜준다 약속하셨죠. 전 재빨리 세무사를 찾아가 절세 방법을 알아봤고 증여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제 명의로 할머님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놓았어요. 서류 작업만 수개월이 걸렸는데 모든 게 완료되고 나니까 할머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한 번을 찾아와 보지 않던 자식들이 제게 찾아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말했죠. 야, 왜 호적에 네 이름이 우리 엄마 배우자로 올라가 있어? 나 어제 이거 확인하고 아주 까무라칠 뻔했다. 너 아픈 우리 엄마 가지고 대체 뭔 짓 했어? 사촌이네 결혼은 한국에서 엄연히 금지인 거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재산까지 아주 얍삽하게 다 네 앞으로 빼돌려놨더라. 할머님이 자식들보다 저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신 건지 본인의 간곡한 뜻으로 저한테 재산을 증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서로 사랑해서 혼인했으니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부디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미친 자식아! 돈 때문에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여?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장에 혼인 무효 소송할 거고 재산도 전부 빼앗아 올 거야. 알아들어? 이 더러운 그지 같은 제비놈아. 그리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와 순애 씨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좋은 말로 할 때 재산 다 돌려놔라. 그게 어떤 돈인데? 순애 씨가 저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며 증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놓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인 눈들이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할머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미소로 응대했죠. 역시나 자기 엄마가 편찮으신데도 찾아와 보지도 않았던 싹수 없던 자식들은 저한테도 싸가지 없게 행동하더군요. 다짜고짜 제게 쌍욕을 하고 저를 돈에 미친 인간으로 몰아가는데 순간 그들이 정말 경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진정 돈에 미친 건 저 인간들 아닌가요? 자기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모욕하다니요. 모두가 저를 이모 할머니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짧은 순간이나마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앞으로도 집에 그녀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매일 그녀를 추억할 겁니다. 그 와중에 소송은 몇 차례나 당했지만 다행히도 이미 증여된 재산은 한 푼도 안 뺏기고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순수한 제 사랑을 믿어주지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역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